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과학교과 발표를 맡게 된 과학교사 이성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하기 앞서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그림인지 알아요? 계란 아니에요? 계란.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행기요? 비행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또 생각하고 계시겠죠? 비행기 모형인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안에 뭔가 달걀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비행기 안에 탁구공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모형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갈지 생각해 보셔도 되고, 또 저희가 실제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 안에 과연 탁구공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죠. 네,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만 개? 3만 개. 여기 30만 개. 30만 개. 좋습니다. 또 각자 또 생각해 주셨겠죠? 사실 이 문제는 구글 회사 아시죠? 구글의 입사 면접 문제였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면 저희 전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고 또 선두해 가고 있는 기업이죠. 구글 면접까지 왔다면 그 전에 서류 전형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질, 스펙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검증되었기에 지금 면접까지 왔을 텐데, 그렇다면 구글 입장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뽑고 싶고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펙들도 검증된 사람들한테 본인들에 맞는 전공이나 또 다양한 지식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죠. 비행기 안에 과연 탁구공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지. 과연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답보다는 바로 과정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냈을 때 정작 출제했던 구글조차도 답을 알고서 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들이 면접자들에게 요구했던 거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맞추냐 안 맞추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의 흐름, 또 이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지금 정답보다는 이런 과정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때 과연 저희 나라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창의력입니다. 두 번째 호기심, 또 세 번째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또 네 번째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개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정말 아우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습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뭔가 창조해낸다는 그 능력인데,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질문은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뭔가 호기심을 갖는 그 자체가 또 질문한다는 것이고, 또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어떤 현상을 더 집중해서 더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집중해서 관찰해 보려고 하는 그 능력, 그러다 보면 생각지 않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질문할 수도 있고, 네 번째 논리인데, 내가 뭔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문도 해보고 반박도 해보면서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하고 스스로 논리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게 굉장히 두꺼운 책들 또 많이 있네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사람들이 독서를 강조하는가? 아마 학부모님들 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독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한 책이 나오기까지 또 수많은 그 작가의 집필한 사람의 수많은 생각들 또 적었지만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또 나름의 논리와 또 나름의 완벽한 문장들을 바탕으로 책이 출간이 되잖아요. 그 완벽한 문장들, 또 나름의 갖춰져 있는 논리들을 읽음으로써 오는 유익들도 있고요. 독서의 유익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독서의 학년에 제한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2학년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 읽어야 될 도서를 못 읽을까요? 혹은 아이들이 성인들이 읽을 만한 소설이나 다른 유형의 어떤 책들을 못 읽을까요?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아이들도 충분히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시중에 잘 아실 만한 책이실 텐데, 아이들 이런 Y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기 옆에 보시면은 초등과학 학습 만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시면 독 있는 동식물, 핵과 에너지 등등 우주 다양한 제목들이 있는데요,
뭐 그중에 물리라는 파트 제목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1학년 아이들이 이런 거 읽고 있는데 말리실 분 계신가요? 뭐 핵과 에너지 딱 하면 벌써 어려운데, 우주 하면 뭔가 어려운데 애들이 막 읽고 있으면 아유 너 그거 왜 읽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읽어? 이러시지 않죠? 물리 벌써 이름만 들어도 너무 싫은데 애들이 막 읽고 있으면 아유 이거 벌써 읽으면 안 돼 이런 거 이러지 않죠?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이 방금 물리라는 책의 목차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 힘과 운동 해가지고 힘의 합성과 평형, 중력, 관성, 마찰력, 탄성력,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전류, 전압, 정전기유도, 도체, 부도체, 반도체, 여기 뭐 파동, 빛의 속도, 산란, 굴절, 반사, 회절, 간섭 등등.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도서라고 하는 곳에서 목차로 나와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뭐 엄청 또 어렵죠. 이거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할 사람 별로 없겠죠, 어른들한테도.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 책 읽고 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너 뭐 엔트로피가 뭔 줄 알아? 이거 어떻게 읽으려고 어떻게 이해하려고 이러시지 않죠. 읽는단 말이죠, 애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겠죠, 애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간접 경험들도 할 수 있겠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과연 이 학년 때 이 과학적인 지식만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된다라고 저희가 나아간다면 저는 과학 교육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과서 안에만 갇혀 있다면, 물론 교과서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충분히 교과서에 대한 소화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과연 교과서 안에 3학년 학생이 3학년 교과서를 마스터하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과학교육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중학교 필요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까지의 개념들을 아이들한테 가지고 와서 함께 병행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도서 목차에서 보셨듯이 이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용어들, 단어들이 아이들 수준에서 쉽게 설명되어져서 만화로 표현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이 교육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필요한다면은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더 알기 쉽게 애들에게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년의 초월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교과서 안에 갇혀 있다면 과학교육은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 때 도입했던 수업 중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학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협업하고 또 과학이라는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수학이나 영어, 필요하다면 국어 등등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또 과학적 지식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고, 대학교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때 저희는 물로켓 핫소로 프로젝트라는 명 아래 아이들에게 물로켓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같이 잠깐 영상을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비커를 줄 거야, 조별로. 알겠죠? 잘 봐요.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엄마 같이 하는 거 이번에는 다 같이 하는 거야. 아니 과연 애플이 처음에는 2개 넣어서 그래요. 우리 거 말법이 때문에 2개 넣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 2개 넣었어? 네, 이렇게 물로켓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로켓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팀을 나눠서 발사하게 하였고, 이렇게 동기 유발을 저는 시켰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물로켓 한번 쏴보자, 그냥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아이들이 발사함으로 통해서 호기심을 먼저 유발하는 거죠. 도대체 왜 물로켓이 날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점점 제가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 물로켓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만큼 연결시켜서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학습했으면 좋겠다, 소화했으면 좋겠다, 나름의 스케치를 그려봤고,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해보자면 아이들에게 2가지를 제시했어요. 도대체 물로켓의 목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게 날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고, 또 두 번째는 원리에 대한 부분,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물로켓이 날아갈 거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였고요.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주입식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당 아이패드를 도입을 하여서 스스로 검색하고 서칭하고 자신이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원리 부분 있죠, 여기에서 아이들이 딱 찾아간 거죠.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찾아갔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럼 작용과 반작용을 누가 발견했을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또 아이들이 뉴턴이라고 발견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법칙을 만들었다,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또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관성이란 또 뭘까, 또 가속도의 법칙에서 또 공식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 또 작용과 반작용이 뭘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쭉쭉쭉 물로켓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애들이 개념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뭐 관성 이런 얘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올 법한 얘기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문과 융합을 한다 했잖아요. 관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도 한번 찾아보고, 또 질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또 한번 찾아보고, 여기 비례, 반비례 개념은 또 수학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스스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물로켓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했고, 4학년, 5학년들이 자신들이 정리했던 장면입니다. 잘 보시지 않겠지만 뭐 제가 막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아까 제가 제시했던 질문들을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봤던 또 장면들이고, 또 5학년 학생들도 자신들이 사고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잠깐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지 말고. 관성이 걸으면 관성은 이거예요. 봐봐.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관성은. 자, 오케이. 그지? 자, F는 M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F는 힘. 오케이. M은 질량. 오케이. N은 가속도. 맞아.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 네가 쓴 거야. 난 설명했어. 비례하면 가속도를 아래 가는 거. 나는 반비례고, 이걸 외우시라고요. 이걸. 그지? 그다음에 A는 가속도, 그다음에 M은 질. 가속도가 영어로? 비례하고 질량이 영어로? 그다음에 이제 작용과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을 비례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 명일 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지속해준 성질이야. 그리고 어떤 예시자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만약에 것을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밀었을 때 여기 계속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라데이션이지. 글쎄 아주 깨알같군요. 김과 같은 해조류, 녹조류도 내도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영자 씨는 뭐 하죠? 앉아봐요. 아까 이제 멋있네. 물이 있고 보비타민 좀 설명 좀 해봐요. 그거 뭐요? 이거 한 거? 이거요? 제가 가을 이제 애들 알려줄 때 아 진짜? 나 설명해줘봐 이거. 기체가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러면요 나 알려줘. 나 몰라요. F는 M이면요 응. A는 구할 때 그러면 이게 곱하기 돼서 얘가 나온 거예요. M 곱하기 A가 돼서 F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A를 구할 때 M은 없애줘야 돼요. M분의 1 곱하기 M분의 1을 해서 하면 M분의 M이잖아요. 그럼 이게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M분의 1을 해주고 반대편에다가 또 해줘야 돼요. 곱하기 M분의 1. 네. 그럼 정답은 M분의 F예요. 얘 자체 F는 뭐고 A는 뭐고 M은 뭐예요? F는 힘이에요. force. 오, force. M은 mass, 질량. A는 acceleration, 가속도예요. 그래서 원리는 이 여기라는 거죠. 이 발포 비타민을 넣음으로써 기체가 생성되고 팽창이 되는 게 밑으로 계속 누른단 말이에요. 이 힘을. 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렇지. 근데 기체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녹으면서.
수요 그럼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근데 여기가 물 채워지고 이렇게 계속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쪽짜리로. 그렇죠. 근데 여기 공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공기가 생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죠? 그럼 얘네들 위로도 누르고 있고 옆으로도 누르고 있고. 그럼요. 밑으로만 누르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위로 누르려고 하는데 네. C제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래요? C 제곱에 그거잖아요. 네. 얘 입장에서 보면요. 네. M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M을 1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을 1로 만들어주려면요. 네. M분의 1을 곱하기 M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M분의 M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2에다가요. 네. 곱하기 M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되잖아요. 네. 한 숫자만 먹으면 네. 이렇게 똑같이 있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2 곱하기 1은 N분의 2니까. 네. 뭐죠? C 제곱의 네. 입장으로 봐서는 네. N분의 2다. 아. 근데 또 여기서 물로켓의 원리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고요.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이고요. 뉴턴 세 가지 법칙을 발견했는데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고 먼저 관성의 법칙은 관성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인데 예를 들어보자면 버스가 급출발을 하면은 이제 저는 가만히 있고 버스가 같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버스는 출발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은 F는 M이고 설명할 수 있는데 F는 그 M이니까 F는 힘이고 M은 질량, A는 가속도인데 A를 중심적으로 보면은 A는 M분의 F거든요. 그래서 A와 F의 관계는 비례고 A와 M의 관계는 반비례예요. 그래서 A와 F 그러니까 가속도와 힘의 관계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그 관계고요. 그리고 A와 M의 관계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그런 대칭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이게 예를 들어보자면 로켓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한쪽이 힘을 가하면은 다른 한쪽도 이제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물로켓 목표를 정해봤는데 어떻게 높이 날릴까를 생각을 잘 해봤어요. 근데 저는 세 가지를 해봤는데 가하는 힘과 물로켓의 무게 그리고 주변의 환경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힘을 어느 정도 가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적당히 힘을 가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은 그 물로켓의 압력을 가하는 거는 발포 비타민인데 발포 비타민을 적당량 넣어주면은 이제 훨씬 더 센 힘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로켓의 무게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와 M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은 주변이 이제 평평한 바닥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넓고 주변에 이제 방해물 같은 게 없었으면은 더 높이 잘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물로켓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냐면은 페트병의 무게를 줄이거나 물을 적게 넣어서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게 미칠 영향들은 이제 압력의 변화도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잘 영상 보셨죠? 앞에 맨 처음 영상 보셨듯이 아이들이 제가 수업 시간 4, 5학년들이 리더들이거든요, 팀에. 그래서 3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4, 5학년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런 학습들을 하고 나면 3학년 아이들한테 가서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이해한 바대로 아이들이 설명을 해주고 또 3학년 아이들에게 또 5개념이 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또 와서 선배들이 알려줬던 내용을 발표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잘못 가르쳐준 게 있다면 또 제가 개념을 수정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아까 점심시간 보셨죠? 아이들이 이제 짬 내가지고 3학년 아이들을 짬 날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아까 마지막 결과물 보셨지만 아이들이 이 물로켓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로켓 하나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까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이 물로켓 하나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소화해낼 수 있고 또 사고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처럼 한 방울 떨어지지만 옆에 이제 파동이 쳐나가듯이 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익들이 바로 하나의 주제로 개념을 확장한다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학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까지의 개념들을 이런 물로켓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학습하고 스스로 찾아가서 알고 있다면 실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개념들을 만났을 때 오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떨까요? 뭐 이미 초등학교 때 한 건데 그냥 단순히 선행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토대로 쭉 논리를 전개해서 또 사고를 확장해서 이걸 알고 있고 또 실제 배울 때 난 이미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 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냥 그때 그 개념을 배우는 거랑 지금 어떤 한 활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이걸 내용을 배웠을 때 여기까지 다 생각나는 거죠. 이제 쭉 다시 거꾸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이고 아이들이 PPT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학교에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